우리가 이제 닷컴 버블 얘기하잖아요. 옛날 2000년대 뭐 90년대 후반. 그 닷컴 버블은 이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았어요. AI 섹터는 진입 장벽이 지금 높다라고 봐요. 이게 엔비디아의 GPU 그 가속기를 할 수 있으면 다 했겠죠. 삼성전자도 하고 다 했겠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혼자 70여 %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는 거라고 봐서요. 앞으로도 계속 좀 강한 모멘텀을 AI라는 이슈로 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증시를 가장 크게 올린 저기가 주인공이 AI인데 AI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2년 반 동안.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오른 게 좀 과한 거 아니냐? 어떤 사람들이 튤립 버블이랑 얘기를 많이 또 비교를 해요. 예. 그럼 튤립 버블은 언제 갑자기 오르다가 왜 꺾이게 된 건지, AI 버블이랑 혹시 이것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이 되는 건지. 예. 그 뭐 잠깐 네덜란드 이야기를 하자면요. 네덜란드는 저지대란 뜻이에요. 낮은 지대. 그게 이제 나라 이름이 됐어요. 근데 오늘날의 네덜란드보다 옛날 17세기의 네덜란드는 한 2배 이상 컸어요. 그러니까 벨기에를 포함하고 있는 땅이 네덜란드거든요. 그렇게 이제 큰 땅이었는데 위쪽은 신교도예요. 아래는 가톨릭. 그래서 이 위쪽은 신교도이거나 유대인들, 그러니까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너무 가난한 저지대, 소금 땅에 와서 아무것도 재배할 수 없는 그쪽에 와서 산 거예요. 스페인 식민지였는데 스페인도 여기서는 뭐 걷어갈 게 없잖아요. 느슨한 지배를 하다가 네덜란드가 먼저 독립을 하고요. 나중에 가톨릭 벨기에는 1800년대 이렇게 독립을 하는데요. 이 네덜란드, 못 사는 네덜란드가 갑자기 흥하게 됩니다. 왜냐? 청어가 잡히면서. 원래 이거는 그 한자동맹이라고 독일 북부에서 주로 잡았어요. 그래서 한자동맹이 굉장히 발전을 하거든요. 길드 제도도 생기고, 그러다가 얘네들이 수원 변화로 네덜란드로 오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청어가 잡히는데, 청어가 그럼 그 당시에 왜 중요하냐? 1년에 절반 이상은 육식을 금지를 했어요. 중세시대. 고기를 못 먹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먹게 하지? 막 이러면서 루터, 종교개혁을 하신 그분의 95개 반박문 중에 하나가, 왜 우리는 버터를 못 먹는가? 그러니까 고기도 아니고 그 고기의 그 우유 유지방에서 나온 버터도 못 먹는가? 그러니까 고기도 못 먹고 버터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단백질, 지방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청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어잡이가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북쪽에서 잡히니까 그쪽에 그 한자동맹이 크게 흥행을 했는데, 네덜란드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못 사는 네덜란드인들이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막 만들어서 청어를 잡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조선업이 발전해요. 선박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영국에도 팔고. 그래서 선박이 많이 받쳐서 청어를 많이 잡아서 암스테르담 항구에 염장한 걸 갖다 놔요. 그러면 염장한 걸 이제 사가는 거죠. 그럼 무역이 되니까 금융도 발달할 수밖에 없겠네요. 선박도 다 금융이잖아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항구에 여러 나라 돈이 모여요. 한 800에서 1000여 종의 돈이 모이는데 함량이 미달인 금화랑 은화가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시뇨리지라고 해서 주조차에게요. 왕이 은을 받았어요. 100% 넣기는 그렇잖아. 70% 넣고 30%. 얘는 양반이야. 나중에는 5%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로마 말기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래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암스테르담 의회가 결정을 합니다. 암스테르담 은행을 설립해서 거기서 돈을 만들어서 우리 암스테르담 은행 돈으로 거래를 하자. 그래서 은화 100%, 순도 100%짜리 은화를 발행을 해요. 암스테르담 뱅크 찍혀 있으면 믿을 만한 돈이야. 근데 지금 딱 이 얘기 듣자마자 이제 코인 업계에서 시작되는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보증금 100%짜리 뭐 이번에 USDC 썩을 거래,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100%짜리 화폐를 만드는 네덜란드 돈은 믿을 만하다. 암스테르담은 믿을 만하다. 이게 유식한 말로 신용이에요. 나라가 신용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대출 금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는 부러워해요. 네덜란드는 정부가 2%면 대출을 받는데. 지금도 2% 대출 어려워요. 국민은 4%면 돼. 영국인은 10%가 넘어. 네덜란드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출 금리가 낮으면 뭐예요? 배 만드는데 자금을 땡겨서 쓸 수 있는 거야. 2%면 되잖아. 1억을 빌리는데 200만 원만 1년에 내면 돼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민간업자들이 돈을 땡겨서 배를 만들기 시작. 그 유지할 수밖에 없죠. 10% 땡겨서 어업하는 거랑 2% 땡겨서 어업하는 거 그렇죠. 다른데. 그 당시에 이 해군력을 기른다는 건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만 해군을 육성하고 배를 선단을 만드는데 암스테르담 은행이 신용을 얻으면서 돈을 땡겨서 암스테르담 은행에 대출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돈도 걷기도 쉬워요. 여기는 믿을 만한 곳이니까. 그렇게 되면서 네덜란드의 조선업이 발전하고요. 이 조선업이 발전된 걸로 항구 열고 무역되고 그 다음에 은행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후죽순 바다로 나가기 시작해요. 대항해 시대가 스페인,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의해서 네덜란드가 해요. 근데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기니까 네덜란드가 결정을 해요. 하나의 회사로 합치자. 그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 있는 게 폐역하다가 가라앉아요. 해적한테 뺏겨. 이럴 경우에 연대 책임을 져요. 근데 내가 아니 얼마 투자도 안 했는데 여기 크게 투자한 애가 갑자기 망했어. 내가 얘 것까지 물어줘야 되는 이런 험난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교도와 유대인 자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결정을 해요. 내가 낸 만큼만 투자하자. 그게 뭐냐면 주식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 증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주식인 거예요. 난 20% 투자했으니까 20%에 해당하는 증서. 그리고 그만큼만 책임을 지겠다. 유한 책임. 그러면서 동인도 회사, 이 선단이 주식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갔는데 200% 이상의 수익을 얻어요.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 당시 주주는 배당금을 받는 투자자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야 우리 아예 그냥 10년치를 한꺼번에 해놓고 10년 동안 못 찾아. 폐쇄형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그동안 포르투갈이 가졌던 여러 항구들, 향신료 항구들을 다 뺏어요. 대표적인 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항구들이에요.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굉장히 부유해지는 거죠. 자, 근데 한 3, 4년이 되니까 동인도 회사 주가가 겁나게 올라가요. 왜냐면 회사가 발전을 하니까. 근데 나는 10년 동안 돈을 못 찾네? 그래서 동인도 회사 가서 따져요. 내 주식 좀 바꿔주시오. 안 된대. 대신 네가 사람 찾아서 바꿔. 그럼 바꿔는 주겠다. 바꿔는 주겠다. 마치 분양권 전매하듯이. 오늘날의 주식 거래처럼 바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 항구로 모여요. 그러니까 배 소식을 들으면서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부둣가에 모여서 하는데 사기꾼들이 이렇게 범람을 하는 거예요. 체계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네덜란드가 암스테르담 보르스라는 주식 거래소를 만드는 거죠. 주식 거래소를 만들어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투명한 장소에서 모여서라. 그래서 그 당시 방법은 서로 악수를 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내고 조건을 해요. 맞으면 악수, 틀리면 손바닥을 계속 쳐요. 맞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주식 거래가 1608년에 생겨요. 주식 거래소가 400년도 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돈 벌었어요. 네덜란드인들 뭐 합니까 이제? 사치해야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자기 얼굴 그립니다. 초성화. 그리고 비싼 거 삽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집을 꾸며야죠. 정원을 꾸밉니다. 사치품이네요. 그러니까 튤립이. 왜냐면 소금기 땅에 튤립을 키우는 거예요. 튤립이 이게 이제 중동에서 건너온 꽃인데 생각보다 잘 살았어요. 근데 풍토에 안 맞아서 그런지 돌연변이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남들이 갖지 않는 튤립 뿌리를 갖고 싶은 거죠.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으면서 이제 독특한 튤립 뿌리를 가지려는 그런 니즈들이 막 생기고 그게 이제 거래가 되고 근데 이제 꽃이 거래되는 게 아니라 뿌리가 거래돼요. 뿌리는 심어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이 꽃 봤지? 이 꽃 뿌리 심어놨다? 그러니까 살 사람 그러면 막 손드는 거예요. 그게 선물 거래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미리 거래되는 게 아니라 물건은 야 이 꽃 봤지? 뿌리 좀 석 달 후에 줄게. 돈 먼저 거래. 이렇게 하면서 거래가 일어나고요. 여기 한 가지 더. 지금의 선물 옵션처럼 일부 보증금 한 10%만 내면 10배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투기가 벌어진 거.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고 막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암스테르담 집값보다 더 비싸져요. 어차피 오를 거 그냥 몰빵하자.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느 날 갑자기 네덜란드의 왕족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현실 감각이 깨어나는 거죠. 야, 뿌리 하나가 집보다 비싸? 말이 안 되잖아. 양파 뿌리 같이 생긴 게 집보다 비싸? 99%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이제 매매 금액의 3.5%만 내고 이제 다 그냥 합의 봐라 이렇게 하고 끝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덜란드 튤립 버블이 그러니까 청어로부터 부자가 돼가지고 튤립 버블까지 이루어지고요. 그 인플레까지 소각시켜줬네요. 그러네요. 인플레죠 일종의.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은 끝났지만 지금도 쾌겐호프라는 그 네덜란드 도시에서 튤립 축제가 열립니다. 아픈 축제 아니에요 그러면? 아픈 축제일 것 같지만 유럽의 튤립 시장은 여기서 다 형성이 됩니다. 튤립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재배를 나중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축제라고 하지만 네덜란드인 입장에서는 무역 전시 엑스포죠. 튤립 엑스포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 3명이 모이면 금융조합을 만들고요. 4명이 모이면 튤립 조합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고 신교도 자본주의의 싹튼 굉장히 영리한 친구들이잖아요. 심지어 신교도 칼뱅은 이 자본주의를 되게 옹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교, 가톨릭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지만 이 신교도들은 돈을 버는 건 정당하다. 왜냐? 칼뱅의 그 지지 세력들은 이 자본주의 그런 신교도들이라서 결국 우리 그런 후손들이니 이 쾌겐호프에서 튤립이면 유럽에 봄이 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쾌겐호프의 꽃이 피면 네덜란드의 꽃 무역이 스타트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는 어떻게 될까요? AI도 그러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동안. 그러면 튤립처럼 갑자기 뭐 젠슨왕이 주식 다 팔았대. 그때부터가 근데 이제 그 사실 튤립은 좀 실체가 없는 사치품에 가까웠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닷컴 버블 얘기하잖아요. 옛날 2000년대 뭐 90년대 후반. 그 닷컴 버블은 이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았어요. 이 튤립도 마찬가지죠. 진입 장벽이 없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그냥 사면 끝인 거고 더 오르면 팔면 되고. 그것처럼 이 닷컴 버블도 진입 장벽이 없었는데 AI 섹터는 진입 장벽이 지금 높다라고 봐요. 이게 엔비디아의 GPU 그 가속기를 할 수 있으면 다 했겠죠. 삼성전자도 하고 다 했겠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혼자 70여 %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는 거라고 봐서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독과점처럼 매출이 이렇게 모이고 그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아마 뭐 들리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한 3년 정도는 시장에 중요한 키워드를 할 거고 뭐 그 뒤를 이어서 저는 ASIC이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공용으로 여러 군데에서 쓰이지만 ASIC이라고 이 공용에서 이제 우리 메타에 필요한 것만 뽑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가 이 맞춤식으로 조금만 뽑았기 때문에 전력도 덜 쓰고요. 당연히 이제 조금만 들어가니까 가격도 다운되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내려갈 거라고 보고요. 그 빈자리를 ASIC이 차지할 거라고 봐서 엔비디아와 ASIC을 하는 브로드컴 같이 한번 이 하드웨어 섹터 쪽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좀 강한 모멘텀을 AI라는 이슈로 줄 것 같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동안은 이 AI 데이터 센터를 막 이 무분별하게 지어낸다. 과연 이거가 돈이 될 것이냐. 이 논란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었는데 돈 들였는데 돈을 그만큼 벌어? 근데 그만큼 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올 2분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이제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드웨어 섹터, 소프트웨어 섹터를 좀 주목해서 보고 또 AI와 연관된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팔란티어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어떤 AI 그
보안 이런 섹션들을 거의 도맡아고 있는 부통령의 친구 팔란티어 그리고 오라클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빌려주고 있는 오라클 그리고 엔비디아에 도전하고 있는 AMD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저의 이제 생각이고요. ASIC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ASIC이 엔비디아와 힘을 겨루는 그런 날이 올 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도 한번 나와서 브로드컴 말씀 드렸는데 이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어요. 그래서 브로드컴도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좋고요. 자녀들에게 증여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AI 섹터 주식들을 좀 증여해주고 주가가 빠지면 조금씩 더 이렇게 증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증여 메리트 있는 주식으로 브로드컴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배당 수익률이 1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괜찮고요. 만약에 개별 주식 투자가 좀 AI 섹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이러면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ETF라고 타임폴리오에서 가장 밀고 있는 ETF예요. 그래서 1년 수익률이 한 80% 정도 나왔거든요. 물론 우리 조방원보다는 1년 수익률이 뭐 낮긴 하지만 ETF 치고는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가 한 30%채 수익률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일부를 담당하는 AI 섹터만 놓고 봤을 때 이게 2배수, 3배수 ETF도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1배수 ETF인데 80%면 3배 이상 수익이 났다는 건 여기서 운용을 되게 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연금 자산을 이쪽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에 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퍼포먼스 자체는 특히 액티브라는 건 30%는 펀드 매니저가 자율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운용 융통성도 주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런 그 해외 기반 ETF들은 연금 계좌에서 운용을 하시면 절세 측면에서 좀 괜찮다. 그러니까 개별 그 내 주식 계좌에서 운용을 하면 이 해외 주식형 ETF들은 배당이랑 똑같아요. 2천만 원 수익까지는 15.4% 물론 배당금이나 이자 합쳐서요. 그 이상은 종합과세를 맞기 때문에 이왕이시면 그 과세 이용과 절세 측면에서 연금 계좌에서 활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금 계좌를 12월에 넣으면은 1월인가 2월에 환급받잖아요. 연말정산을. 그렇죠. 2달 만에 환급을 바로 받아버리니까 효율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뭐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뭐 월 적립식으로 사실 적립식으로 하는 게 위험 분산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대신에 선택이라서. 도파민이 안 나오잖아요. 도파민 한 방이군요. 인생. 요새는 도파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AI 섹터는 국내 증시하고 미국 증시 중에 장기 투자를 어디에 해야 돼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미국 증시, 특히 미국 대통령이 제일 관심 있고 미국이 가장 힘주어 우월권을 갖고 싶은 섹터가 가장 잘 나갈 것이다. 그게 어디냐? AI 섹터일 AI가. 것이다. 그래서 우리 타코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처음에 선빵을 날렸다 뒤에 가서 꼬리를 내리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것들은 그렇게 강하게 말해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주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품목결 관세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주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의 기술주 그중에 AI 섹터가 지금 늦었느냐라는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뭐 내년 이맘때쯤에 보면 그때가 늦은 게 아니었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요새 막 그냥 요새 현장 얘기만 했는데 보다시피 또 이렇게 옛날 또 경제사 얘기를 하면서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이 관점으로 또 보면은 그때와는 어떤 게 또 똑같고 어떤 게 다르구나. 그랬을 때 지금 내가 하는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 답이 있네요. 네, 우리도 튤립 한번 키워봐야죠. 앞마당에 튤립 한번 키워봐야지. 초상화도 한번 그려보고. 실리콘밸리로 갔다 와야 되겠네. 심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